자, 1강 때 일제강점기 전체적으로 개발했었고요. 자, 지금부터는 일제 식민통치와 경제수탈이라는 제목으로요. 수능특강을 가지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능특강 106페이지입니다. 자, 수능특강 14강인데요. 자, 보시죠. 자, 1번 일제 식민통치제도라고 나오죠. 자, 1번 일제 식민통치제도를 보기 전에 우리 1강에 있었던 주요한 모습들을 잠깐만 복습하겠습니다. 자, 일제강점기 개방. 이 표를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요. 일제강점기에 웬만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자, 10년대 볼게요. 10년대 무단통치, 20년대 문화통치, 3, 40년대 민족말살통치. 계기가 되는 사건, 문화통치로 전환되는 사건, 3.1운동. 그 다음에 민족말살통치로 전환되는 사건, 만주사변.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농업정책, 1910년대 토지사사업, 20년대 산미증식계획, 30년대 남양주강경제. 자, 그 다음에 자, 상공정책 볼게요. 상공정책은 20년대로 봐야 됩니다. 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회사령 없앴고 관세령 없앴죠? 회사령과 관세령 없앴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전에 만들었다는 얘기죠. 회사령, 관세령 10년대 만들었고요. 3, 40년대는 병참기자정책이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분야 보겠습니다. 10년대 1차 조선교육령. 이거 선생님이 연동된다겠죠? 연대랑. 자, 20년대 2차, 3, 40년대 3차, 4차, 30년대 3차, 40년대 4차. 연동이 되는데요. 1차 조선교육령 특징 봅니다. 조선인 애들은 보통교육 4년,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3년. 일본인들은 조선 소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래서 조선인들은 7년에서 또 고등보통이 4년짜리도 있었거든요. 7년에서 8년. 일본인 애들은 9년 동안 정규교육을 받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때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조선인 애들도 똑같이 보통학교 이름 소학교로 바뀌기도 합니다. 이거 6년으로 바뀌고요. 고등보통학교가 3년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인 애들하고 동일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자, 2차 때는 어떤 요구를 하게 되냐면요. 1차 때는 우리나라의 정규교육을 받은 조선인들이요. 보통학교 4년, 고등학교 3년에 4년 받은 애들이 고등교육, 더 나은 교육, 즉 대학을 가고 싶으면 어떻게 했느냐. 우리 당시에 일단 조선에 대학이 없었었고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으로 유학을 가도 일본에서는 9년의 정규교육을 받은 애들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우리 고등고등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먹어서 일본에 있는 중학교를 진학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일본에 가서. 자, 그런데 이제 2차가 되게 되면 연도가 동일해집니다. 일본인들도 9년, 우리도 9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일본에만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이제 조선에도 대학을 만들어 달라라는 운동이라는 게 돼요.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 게 됩니다. 자,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는데요.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 하면서 또 돈 모아요.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1907년 국채보상운동 어디? 대구 누구? 서상돈. 자, 국채보상운동 때와 국채보상운동 때와 비슷한 기금을 모으는 운동이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라고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 이상재가 됩니다. 자, 이 양반을 중심으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일어나게 되는데요. 요거를 일본 애들이 결국 어떻게 해요? 아, 니네 대학 만들지 마. 우리가 만들어줄게. 라고 해서 만들어준 게 경성제국대학이죠. 오늘날 어디에 전신? 서울대학교에 전시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일본인들이 만든 대학 안 다녀.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일부 학생들이 서울대를 안 가는 이유죠. 그렇죠? 안 가는 거죠.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자, 고려대학교 내친 김에 그냥 TMI 얘기하자면 고려대학교 원래 어떤 학교죠? 보성 전문학교죠. 이게 보성학교라는 이름으로 일제강점기 때 이름이 바뀌었었죠. 보성학교 이사장을 지냈던 분이 김성수라는 분이죠. 이 김성수라는 분이 호가 인천이에요. 자, 이 김성수라는 분이 쭉 유지했던 보성학교가 해방 이후 1945년 이후에 뭐로 바뀝니까? 고려대학교. 이름이 바뀌죠?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가보면요. 예, 선생님이 예전에 대학 다닐 때는 고대 가면은 고대 지금 안암동에 있죠.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운동장이 크게 펼쳐져 있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은 운동장 없습니다. 건물들 쫙 올라가 있는데요. 그 건물 지하, 즉 운동장 자리에다 건물 짓고 지하를 파거든요. 이 지하에 인촌기념관이라는 게 만들었어요. 인촌이 누구예요? 김성수라고 했죠. 김성수인데 어떤 인물? 동아일보 사장을 지냈던 인물로 대표적인 친일파죠. 그러니까 결국 고려대학교도 친일파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민족의식이 투철한 친구들,
나는 경성제국대학의 후신인 서울대 안 가. 나는 일제 친일파였던 김성수가 세운 대학 안 가. 라고 해서 고대와 서울대를 안 가는 거죠. 안 가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주요 사회 모습으로 칼찬 교사, 조선태형령 이런 거 나왔다면 언제? 난독지 시기. 치안유지법으로 어쩌고저쩌고, 신간회가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원산총파업이 어쩌고저쩌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어쩌고저쩌고, 뭔데? 20년대. 자, 그 다음에 광국신민서사를 외우는 모습들, 언제? 30년대. 저는 이번에 여자 정신제로 끌려가요. 저는 이번에 징용 가요. 징병 가요. 이런 모습 나오면 언제? 1930, 40년대. 자, 그리고 3, 40년대 아까 선생님이 국민학교 이름이 바뀌었죠? 간혹 한국사가 어렵게 나올 때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예전에 어려울 때 일기가 나왔어요. 땡땡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누구 개똥이 일기라고 하면서 오늘 어쩌고저쩌고 공출을 했다 라는 말이 나와요. 언제십니까? 40년대. 땡땡 학교를 대놓고 땡땡 국민학교 볼 것도 없이 어느 시기에 40년대 4차 조선민주라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일제계가 복습을 했고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일제 식민통치. 자, 우리 식민통치를 하는 기구 조선총독부가 돼요. 우리나라 이름이요, 조선이라는 지방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조선이라는 지방, 조선이라는 오늘날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 충청도, 경기도, 도개념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도의 이름이 조선이고요. 이 조선을 다스리는 도지사가 조선총독이 되고요. 조선총독이라는 기구, 조선총독이라는 총독이 다스리는 기구가 바로 조선총독부가 됩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과 더불어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처음에는요, 남산에 있었어요. 그러다 1926년 오늘날 경복궁에 보면 넓은 공터 있죠? 이 자리가 조선총독부가 만들어진 자리예요. 이 자리에 조선총독부를 만든 게 1926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이전에 선배들한테 시험 문제 낼 때 뭘 냈냐면요. 자, 아까 3.1운동 몇 년이라고 했죠? 1919년이죠? 1919년 3.1운동 당시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경복궁 앞에 있는 조선총독부에서 항의하고 있는 누구누구 볼 수 있어 없어? 없죠. 왜? 1926년에 만들어지죠. 조선총독부 3.1운동은 1919년이고요. 이런 문제를 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렇고요. 자, 일제강점기 식민통치 최고기구 조선총독부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총독이 있었고요. 자, 총독은 일본의 육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전권을 장악했고요. 심지어 군사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 도지사 치고도 굉장한 도지사죠. 아울러 가지고요. 이 총독은 도지사는 원래 일본 여러분들 요즘 헛소리 많이 하는 애 있죠. 아베. 이 아베 총리가 구성하는 내각 밑에 있어야지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베보다 원래 지금은 그냥 형식적이긴 하지만 위에 있는 게 천황이에요. 이 천황에 직속됐던 게 총독입니다. 그만큼 이 원래 일본의 전체적인 행정 시스템하고 별도로 조선 총독만 천황의 직속으로 뒀을 정도로 일본에게는 조선은 소중한 식민지였습니다. 자, 어쨌든 총독은 그만큼 일본 내에서 입지가 높았고요. 얘네들 누굴 시켰다고요? 육해군 대장, 포스타 중에 한 명을 임명했었습니다. 군사적인 권한을 좀 더 중점에 두고 강압적인 통치를 펼치려는 목적이었죠. 자, 관제라고 나옵니다. 선생님의 관제는 I고요. 얘는 관제, 어이예요. 이걸로 헷갈리지 마십시오. 이거 오피셜 시스템, 공무원 시스템인데요. 자, 총독 밑에는 정무총감과 병무총감 이렇게 나눠서 총감을 둘을 뒀었다고 합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자, 아울러서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설치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추원은 이때 설치된 기구는 아니고요. 연역을 쭉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 때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중추원이라는 기구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추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구가 정식으로 조선시대에 설치되는 것은 2차 갑오개혁 때예요. 2차 갑오개혁 때 주요한 국정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었는데요. 이 기구가 명맥을 유지하다가 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독립협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독립협회라는 단체에서 뭘 주장하느냐? 자, 진보적인 내각으로 바뀌자. 그래서 박정향이라는 인물을 진보적인 인물이었거든요. 이 박정향이 초대 주미대사, 미국문 복권 친구예요. 이 친구를 내각의 최고 우두머리로 만들자 나오는 때 그때 내각의 주요 합의기구는 중추원이었습니다. 이 중추원을 외식으로 만들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단체가 독립협회고요. 이게 이루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추구한다라는 모함 사건이라고 그러고요. 결국 한국협회를 동원한 고종에 의해서 해체당하게 되죠. 그 중추원이 이 중추원이에요. 계속 명맥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추원이라는 기구를 조선 총독이 치면서 없애질 않고요. 이 기구를 우리는 조선 사정을 잘 모르니까 조선인들로 구성을 해서 특히 조선 전직 관료들로 구성해서 자문을 하겠다.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자문하겠다 만든 게 중추원인데요. 사실은 이 중추원이요. 3.1운동 전까지 일제강점기는 한 번도 열리질 않아요. 여기는 결국 뭐야? 형식적으로 만들어낸 기구라는 얘기죠. 자, 중추원을 설치했었습니다. 자, 일제 무단 통치와 경제 수탈. 이제 10년대 보겠습니다. 무단 통치. 칼로서 통치하는 시기죠. 자, 헌병 경찰 제도라는 걸 시작합니다.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 및 행정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했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수량 추측전이 있다고. 그래서 도축 사업도 해요. 얘네들. 대단한 애들입니다. 뭐 그냥 눈에 걸면 귀에 걸면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하는 식으로 웬만한 업무들을 다 맡습니다. 자, 이 헌병경찰은 재판 없이 즉결 처분권이라는 걸 행사했다고 했죠. 이게 뭐랑 연계된다? 조선 태영령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중요합니다. 10년대 헌병경찰 즉결 처분권 조선 태영령 기억하시고요. 자, 관리와 교원도 제복을 입고 뭘 착용했다고요? 칼을 착용했다. 이것도 중요하다겠죠. 이런 모습 나왔다면 몇 년대? 1910년대. 자료 플러스하고 무단 통치 시기에 모습 나오죠. 소학교 선생님이 사배를 차고 교단에 오른다라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쭉쭉 얘기하고 있죠. 영상섭의 만세전에 나온 일입니다. 자, 요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소학교 선생님이 반도를 차고 교단에 올랐다. 이 말 나왔다면 무슨 시기? 아하, 무단 통치 10년대구나. 라고 문제를 풀면 돼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이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권 박탈했다고 하죠.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인이 발행한 신문 폐간됐다. 각종 계몽단체 해산됐다. 그래서 10년대 무슨 단체 활동들은 다 뭐다? 비밀결사, 불법단체가 되는 겁니다. 아무런 단체 활동 없습니다. 무슨 단체가 어쩌고저쩌고 10년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근데 그 단체가 비밀결사다? 그럼 우리 10년대인지 한번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하고 10년대 할 때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독립운동 할 때 다시 얘기를 할 텐데요. 10년대 독립운동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내는요. 독광송기자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독광송기자가 뭐의 약자냐? 독립의금부 또는 대한독립의금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광복회, 그 다음에 송죽회, 기성단, 자립단, 이거의 줄임말 독광송기자. 이 시기에는 우리 미치지 않고 못 있어. 독하고 미쳐야 돼. 누가? 송기자가. 죄송합니다. 독광송기자라고 기억하는 단체밖에 없어요. 이외에 다른 단체도 있긴 한데요. 이름이 잘 안 알려지고 이 정도 이름만 알면 10년대 웬만한 단체 나왔다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독립운동 파트에서 다시 이 부분은 보겠습니다. 자, 식민지 교육 1차 조선교육령 제정했다고 나오죠. 아까 선생님이 보통 조선인들은 보통과 고등보통, 일본인들은 소학교, 중학교 연도가 달랐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교육과 실업교육을 위주로 했고요. 사립학교령이라는 걸로 사립학교를 탄압했고요. 서당규칙이라는 걸로 서당을 탄압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거 많이 없어지는 이 시기입니다. 자, 중요한 경제수탈 나옵니다. 농업 분야의 경제수탈, 토지 조사사업입니다. 자, 그래서 지세 공정한 부가와 근대적 토지 소유권 확립, 이건 일본이 내세운 명분이었고요. 실제로는 뭐였다? 식민지배에 필요한 재정확보. 세금 잘 뜯어내려면 토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 이 토지주화 사업이요, 신고주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또는 대한제국시기의 왕실과 공공기관에 속한 토지. 얘네들은요, 신고할 주체가 없잖아요. 왕실이 없어졌는데, 공공기관 지금 바뀌었는데, 이런 토지들 신고할 수 있는 주체가 없죠. 이런 건 다 뭐가 되느냐? 조선총독부 소유의 토지가 됩니다. 자, 신고하지 않은 토지, 국가에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토지예요. 근데 난 일본어로 된 서류에 내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기가 싫어. 또 신고할 줄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 조선총독 입장에서는 아하, 이거는 소유자가 없는 토지구나. 소유자가 없는 토지 누구 토지? 국가 토지. 조선총독부 토지가 되는 거고요. 자, 조선총독부는 이 토지들을 모아가지고요. 자, 일단은 파악된 토지들 가지고 세금을 잘 뜯어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일본 애들이 일제감정기 전에 만든 회사입니다.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1909년에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제감정기 전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 이걸 마치 일제강점기 만들어진 회사처럼 만든 짐은 틀린 짐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에다 이 토지를 상당수 많이 넘겨요. 그러면서 일본이 1910년대부터 산업혁명 가속화되거든요. 그러면서 도시로 와서 노동자로 적응 못한 애들, 이들은 농업을 해야 돼요. 다시 일본 농업은 농촌으로 돌아가봤자 소작농이나 못 사는 놈이니까, 자, 웰컴 투 조선, 조선으로 오세요. 그럼 조선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갖고 있는 토지에다가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드릴게요. 대신 나중에 천천히 돈으로 갚으세요. 여러분들은 소작농에서 이제 뭐가 된다? 지주가 될 수 있어요. 단 누구에 한해서 일본인들에 한해서. 이런 식으로 일본인들을 지주로 만들어줘요. 자, 아울러서 농민의 관습적 경작권이 부정됐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파트를 설명하자면 기니까 쌤이 넘어갈게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하고요. 지주의 소유권만 인정됐다. 그 다음에 많은 농민이 기한부 계약을 한 소작농으로 전락하거나 만주 연해등지로 이주했다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동안 일본 같은 우리 조선은 원래 전통적으로 지주전호제라는 게 있었어요. 전통적인 게 아니고 조선 후기 항목입니다. 그래서 땅을 갖고 있어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을 지주라고 불렀고요. 그 밑에 주로 땅을 가진 사람 양반지주라고 하는데 그 밑에 일반 농민들이 소작을 짓는 농민들이 있었거든요. 이 소작농들 전호라고 부르는데 이 지주와 전호는요 몇 년 단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자, 개똥아 앞으로 우리 땅을 농사 지어줘라.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양반어른 소작료는 반띵하면 되죠? 50% 되면 되죠? 소작료 50% 되고요. 기한을 별로 정하지 않은 상태가 되는데요. 일본 애들이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년 단위 또는 2년 단위로 너희들 계약을 체결해라. 나가면서 우리 소작농민들이 지주들에게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기한부 소작농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산업침탈 볼게요. 회사령 제정했다 나오죠? 아까 선생님 했죠? 회사령 만들고 관세령 만든 거 언제다? 내단국지 시기. 회사령 만듭니다. 자, 회사령의 핵심은 뭐냐면요. 조선 총독에게 회사 설립에 허가권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상권도 부여했다는 점이 중요한 특징이고요. 기타 명령령들이 만들어져요.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영들이 들어가면 어느 시기라고. 영들이 들어가면 뭐가 차이가 있다고요? 영하고 법은, 영은 조선에만 적용됩니다. 법은 조선과 일본 모두 적용되는 거. 영들이 만듭니다. 그래서 어업령, 광업령, 은행령. 조선에만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 만듦으로써요. 일본 애들이 식민지 만들었던 우리 조선을 더욱더 장악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자, 3번 일제 민족 분열 통치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문화 통치예요. 자, 문화 통치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요. 분열이에요. 자, 문화 통치 아까 선생님이 문화 통치하면 떠올려야 되는 일본이 있었다고 했죠. 사이토 마코토. 이 인간이 취임하면서 취임사라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조선 민족들을 분열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어요.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자. 자, 여기 보면 지금 민족주의와 원래 애국계몽과 항일의병이라는 민족운동이 우리 독립운동의 흐름이 있었다겠죠. 이 흐름이 하나가 되지 못하다 하나 된 게 뭐라고 했어요? 3.1운동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자하고 사회주의가 하나가 되는 이 3.1운동이라는로써 아하 안 되겠구나. 이 조선 있는 애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좀 잘해주자. 누구한테? 일본인에게 평도 할 수 있는데 잘해주자. 그 잘해주자는 애들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민족주의자 정예고 타협적 민족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일본 애들이 협조하는 거예요. 자, 똘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일부 애들은 저항하는 거 의미 없어. 저항하지 마. 우리 일본한테 타협해야 돼. 라는 애들이 생기면 그만큼 일본 애들 입장으로서 통치하기 편한 게 되고요. 우리 조선인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이 분열됨으로써 독립운동 힘이 약해진 거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게 문화통치가 됩니다. 선생님이 앞서서 얘기했는데요. 우리 인터넷 강의하시는 강사하고 다르게 조건도 안 좋지만 이렇게 화면만 보고 계속 강의하면서 버벅거릴 수 없는 상황 조금 양해해 주세요. 죄송해요. 선생님이 이제 강의를 점점점 해가면서 이런 버벅거리는 모습이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만 하는 거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일단 계속 보겠습니다. 자, 민족분열 통치, 문화통치식이고요. 자, 배경 봅니다. 3.1운동이죠. 중요합니다. 3.1운동 이후 일제가 무당통치 한계를 인식하고요. 더더군다나 국제여론이 악화가 돼요. 조선인들 저렇게 똘똘 뭉쳐서 하네? 도대체 얼마나 가혹하게 했길래. 그래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3.1운동 사건, 제암리학살 사건. 이게 보도가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을 때 서코필이라는 세브란스 병원의 의사가 여행을 가다가 화성제를 들리게 돼요.
그게 제한이가 있었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죽은 걸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공교롭게도 스코필의 친구가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 뉴욕 타임스에서 근무했어요. 이 친구한테 사진과 그다음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주게 되고요. 이게 타임즈를 통해서 보도가 되게 되면서 일본 애들은 국제적으로 너무 식민지 특집 가혹하게 하는 거냐 아냐? 라는 악화된 내용이 접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자, 목적이 나오죠? 식민지에 대한 반발 문화. 중요한 거 뭡니까? 친일파 양성.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 민족 분열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얘네들이 앞으로 내세웠던 문화 통치를 하게 되면서 전면을 내세웠던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자, 아까 선생님이 조선총독 6해군 대장 중에서 임명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문관 출신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임명된 문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헌병경찰제도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통 경찰, 치안 업무만 맡기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 인원, 경찰서, 경찰 관련 예산은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고요. 아까 치안유지법 만들었다고 했죠. 몇 년? 몇 년? 1925년. 중요합니다. 25년. 25년에 치안유지법 만들어요. 25년 전후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아까 신간에 27년이라고 했어요. 자, 치안유지법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자, 치안유지법에 대해서 잠깐 메모를 보면요.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진 시기가 1925년이라고 했어요. 자, 이 사건으로 치안유지법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자, 1926년에 조선의 원래 마지막 황제로 그 당시 사람들이 있으니까 고종인데요. 사실 고종 뒤에 순종이 있었죠. 용희 황제라는 순종이 죽어요. 자, 고종 황제 인산일, 즉 장례식 날 벌어졌던 게 3.1운동이었죠. 순종의 장례식도 똑같이 제2의 3.1운동을 기획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자, 우리 순종이 죽었으니까 여기 대해서 준비하자 라고서 으쌰으쌰 준비하는 애들이 무슨 법에 의해서 탄압을 하게 되느냐, 치안유지법에서 탄압을 하게 돼요. 사회주의 세력과 민족주의 세력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가운데 학생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게 바로 뭐가 돼요? 6월 10일 날 60만세운동이라는 게 돼요. 이게 1922년에 일어난 60만세운동입니다. 누구 중심? 학생 중심이에요. 여기에는 어른이라는 말 쓰지 맙시다. 어른이었던 민족주의자와 특히 더 사회주의자들이 참여를 못해요. 왜 못해요? 특히 사회주의자는 뭐 때문에 참여를 못해요? 치안유지법. 그럼 민족주의자는 왜 참여를 못해요? 소수라서. 왜 소수예요? 무슨 애들? 비타민. 자, 비타민 쪽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쪽수가 안 돼서 학생들한테 넘겨줬네.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치안유지법 때문에 참여를 못했네. 그래서 이런 반성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 단체가 뭐냐? 신간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결국 치안유지법이라는 제정으로 인해서 60만 세 신간회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치안유지법 연도가 중요하겠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925년입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요. 치안유지법 만들어서 감시와 탄압을 강화했고요.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신문 만들었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만들어서요. 자, 그 다음에 각종 단체들, 아까 신간에 20년대 단체잖아요. 그쵸? 그리고 뭐, 무슨 애가 막 만들어집니다. 어린이 운동 나타나고, 병평 운동 나타나고, 여성 운동 나타나고, 소녀 운동 나타나고, 막 각종 운동 단체들 만들어지거든요. 왜 만들어져요? 허용의 준이 만들어집니다. 자, 시민 통치를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했고요. 신문 검염 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비록 신문 만들었는데 신문에 기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당시 신문으로 잘 출제되는 거군요. 신문이 신문인데 신문 중간중간 하얀 데가 있어요. 왜? 기사를 삭제하라고 합니다. 삭제한 상태에서 다른 기사를 실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기사를 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그걸 비워두고 신문을 발간해요. 그런 모습이 나왔다. 몇 년대? 20년대. 자, 그다음에 가끔 정관도 시켜요. 신문 발행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탄압했다는 얘기가 실제로는 그랬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을 제정하여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을 연장했다고 했죠. 몇 년으로? 6년으로. 대학 설립도 가능하게 한다고 했었죠. 자, 그런데 그래서 대학 설립, 우리 대학 만들자 하는 운동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아까 무슨 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근데 일본 애들 어떻게 한다고요? 경성제국대학 만들어준다고요. 자, 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이 실제로 연장된 학교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연장된 건 맞아요. 한국인의 대학 설립을 결국 억제하고요. 경성제국대학 만들었다고 했죠. 자, 경제 스타일로 봅니다. 산미 증식계획 실시했다고 나오죠. 일본의 쌀이 부족해져요. 쌀소동 또는 쌀폭동이라는 게 일본에서 일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하자 시도합니다.
그래서요, 밭을 논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밭을 논으로 바꾸는 거와 관련돼 가지고요, 선생님이 논과 밭에 대한 얘기 예전에 한번 했었었는데, 자, 처음 듣는 친구들 있으니까 얘기해 볼게요. 자, 한자어로 밭전자를 쓰면요, 자, 한자어로 밭전자를 쓰면 어떤 모양이 되냐? 요 모양이 됩니다. 자, 근데 논은요, 한자어로 답이라고 해요. 자, 논답자를 쓰면요, 어떻게 되느냐? 이 모양이 나옵니다. 자, 논답자는요, 밭전자 위에 다시, 안 나오지? 논답자가 여기 있다. 이게 논답자예요. 논답이라고 나오죠? 자, 논답자. 밭전자에 뭐가 있어요? 물숫자가 있어요.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 밭을 논으로 바꾼다고 했죠? 밭에도 위에다 뭐만 갖다 놓으면 돼? 물만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물을 거기다 가두고 일반적인 밭을 논으로 바꾸게 됩니다. 자, 왜 그러느냐? 자, 지금 산미증 쉽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100가마 생산하던 조선에서 200가마 생산해서 100가마는 조선이 먹고 200가마는 나머지 100가마는 일본을 수출하는 거죠. 쌀 생산량을 늘려야 돼요. 자, 늘려면 절대적으로 농지를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밭을 논으로 바꿉니다. 자, 아울러서 늘린 농지에서도 기존보다 더 많이 생산돼야 되겠죠. 그래서 품종 개량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밭을 논으로 바꾸려면 물이 필요하겠죠. 물을 가두는 시설, 우리가 수리시설을 합니다. 수리시설을 확충해요. 자, 그런데 수리시설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저수지예요. 저수지 만들려면 저수지 파야 되겠죠? 공사해야 됩니다. 그 공사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수리조합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개간합니다. 못 쓰는 땅, 황무지 개간하고요. 아울러서 간척 사업도 실시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산미증식 계획 때 이루어졌던 것들이고요. 자, 문제는 이제 결과인데요. 증산량 이상의 쌀이 일본으로 유출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자, 아까 200가마로 늘려야 되는데 150가마만 늘렸어요. 그럼 몇 가마 가져가야 돼요? 조선인들이 100가마 먹어야 되니까 50가마만 가져가야 되거든요. 근데 100가마 가져가요. 그럼 조선 사람들은 50가마로 먹어야 되는데 원래는 100가마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국내 식량 사정이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했다 라는 말이 나오면 어느 시기? 산미증식 계획 시기인 20년대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쌀 증산하기 위해서 아까 수리조합 만들고 간척하고, 그 다음에 쌀이 잘 자려면 비료 줘야 되잖아요. 이 비료, 비용, 수리조합 비용, 이거 결국 누구한테 넘어가느냐? 농민인데요. 농민 중에서 특히 누구한테 넘어가냐? 갑인 지주한테 안 넘어가고 을인 소작농한테 넘어가요. 그래서 몰락한 농민이 증가하고요. 소작농민들의 소작재계가 빈발하기 시작하는 시기로 산미증식계획 20년입니다. 자, 산미증식계획 실시의 배경이라는 사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자, 1차 대전을 전하여 일본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로 식량이 부족해졌다 나오죠.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을 실시했다 나오는 말이 나오고요. 자, 이제 상공업 정책으로 회사령 폐지했다고 나오죠. 그리고 관세령도 폐지하게 됩니다. 일본 대기업이 본격적으로 한국에 침투했다는 얘기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민족 말살 통치와 전시 동원 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까요? 여러분들 50분, 다음에 이거 30분 정말 고생했는데. 자, 요거는 그러면은 다음 3강 때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분 꽉 채운 강의와 그 다음 30분 되는 이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다음 수업은 선생님이 좀 더 개선된 음질과 좀 더 덜 버벅거리는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할게요.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할게요. 자, 우리 고3 수험생 친구들 화이팅을 외치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